저는 그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월은 한국보다 따뜻했지만 그날따라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5살 첫째와 2살 둘째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나 싶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둘이었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뒤따라 들려왔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기 남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런데 빛나고 있었어요. 젊음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얘는 제니라고. 제니 킴. 그래서요?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니라는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방 하나 비워줘. 제니가 쓸 거니까. 남편은 마치 새 식탁을 들여놓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뒤에서 첫째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진지해. 제니는 좋은 애야. 애들한테도 잘해줄 거고. 제니라는 여자는 그저 남편 옆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다가 남편을 보다가 그리고 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여보, 흥분하지 마.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 등받이에 발을 올렸어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제니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 그렇다고 너랑 애들을 버릴 순 없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야. 다 같이 사는 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난 몇 년간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국문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께 인정받는 학생이었어요. 그해 봄 신춘문예의 단편 소설을 냈고 운이 좋게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대단한데? 과 동기들이 축하해줬어요. 선배들도 후배들도 모두 저를 대단하게 봐줬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문학계 선배들과의 만남도 잡혔어요. 앞길이 환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김태수 선배, 저보다 4살 위였어요. 국문과 선배였는데 학교는 다니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술집에 앉아서 개똥 철학을 늘어놓는 걸 즐겼어요. 자본주의는 인간을 소외시킨다. 진정한 예술은 가난 속에서 나온다. 같은 말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은 잘했습니다. 소신도 있어 보였고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그가 거기 있었거든요. 과 모임에도 학교 축제에도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였어요. 처음엔 신경 쓰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같은 과니까 마주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보이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선배, 왜 자꾸 여기 오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너 때문이지. 뭘 그렇게 모른 척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선배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알아.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신경은 쓰였으니까요.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며? 대단하네. 한턱 안 쏴?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였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과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신춘문예 당선 축하 겸 술자리였어요. 처음엔 10명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나도 가봐야 해. 새벽 1시쯤 되자 테이블에 남은 사람은 저와 김태수 선배뿐이었습니다. 너도 갈 거야? 선배가 물었어요. 저는 잔에 남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술이 오늘따라 달아서요. 사실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축하받는다는 게,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된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선배와의 대화도 나쁘지 않았어요. 너 글 진짜 잘 쓰더라. 나도 잃어봤어. 정말요? 고마워요. 근데 말이야, 너 너무 착하겠어. 독이 없어. 독이요? 응. 작가는 세상을 베어물 수 있어야 돼. 너무 예쁘게만 쓰면 울림이 약해. 선배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울림이 약하다니.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요. 술잔이 비워지고 또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억이 흐릿합니다. 어떻게 그 자취방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걸까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옆을 보니 선배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헐벗은 제 몸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니,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술집 테이블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선배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깨우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원한 걸까요? 아니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실수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잊어버리자고, 없던 일로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리가 늦어졌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리가 오지 않았어요. 불안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달째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에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귀가 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떡하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설을 쓰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태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신했어요. 선배는 커피를 내려놓고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확실해?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는 창밖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할래? 저도 모르겠어요. 나을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는요? 소설은요? 제 미래는요? 결혼해야겠네. 선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임신했으면 결혼해야지. 그게 맞잖아. 그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절엔 그랬어요. 임신하면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니. 제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한 소설가의 길은요. 울지 마. 내가 책임질게. 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였어요.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허리 부분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걸 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게 될 줄 몰랐구나. 어머니는 제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가자. 미국요? 응. 아기 거기서 낳으면 시민권 받잖아. 그리고 우리 과에서 계속 있기도 그렇고 새 출발하는 거야. 하지만 돈도 없고 내 친척이 캘리포니아에 살아. 도움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일자리도 알아봐 주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이라니요. 낯선 땅에서 아기를 낳고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신주문에 당선됐던 애가 결혼해서 애 낳았대. 같은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제가 아끼던 책들, 원고 노트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쓸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났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제 꿈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캘리포니아는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친척 집에서 한 달 정도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였는데 낡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 병원에서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 제 아이. 이름 뭘로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준우라고 지었어요. 육아는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2~3시간마다 깼고, 낮에는 기저귀를 달고 젖을 먹이고 재우는 일의 반복이었어요. 책을 펼칠 시간도, 글을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쓸 거야. 남편은 친척이 소개해준 한인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량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네. 저는 놀랐습니다. 애 아빠가 되니까 달라진 걸까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를 가졌습니다. 준우가 3살 되던 해였어요. 이번에도 예정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째 승우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건 더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제 원고 노트는 서랍 깊숙이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35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방 하나 비워줘. 제니가 쓸 거니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니라는 여자는 여전히 옆에 서 있었고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니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어요. 남편이 저와 제니 사이에 섰습니다. 여보, 진정 좀 해.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 여자 당장 내보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뭐라고요? 왜 같이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해봐. 밖에서 몰래 만나면서 거짓말하고 바람 피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한 집에서 솔직하게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게 더 정직한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이런 형태의 가족도 있어. 폴리아모리라고.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사는 거잖아. 투명하게요? 그래. 나는
제니를 사랑해. 근데 너와 애들도 버릴 순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야. 다 같이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거. 남편은 마치 대단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존중이요? 그럼 제 감정은요?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라니까. 사회가 만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봐. 일부일처제가 유일한 답은 아니야. 제니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오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닥쳐요! 뒤에서 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준우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어요. 이혼해요.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어요. 이혼? 너 혼자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주제? 남편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좋은 소식으로 전화드려야 하는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이혼하려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들어와. 엄마가 있잖니.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니는 정말로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남편은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나갈 건데 제니가 뭐가 문제야? 남편의 태도는 더 오만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제니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제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조용히 남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도 생각을 바꿔봐. 사실 이게 더 진보적인 거야. 진보적이요? 그래.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루소도 말했잖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편협해?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로 열린 관계를 유지했어? 그게 더 성숙한 거라고. 저는 사르트르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책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어봐. 폴리아모리에 대한 책이야. 저는 그 책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넌 다친 마음을 가진 거야. 새로운 가능성을. 제발 그만하세요.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웃음소리, 속삭임,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저는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럴 수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요. 준우가 밤에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준우야. 엄마랑 자자. 준우를 안고 누웠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짐을 쌌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아이들 옷, 제 옷, 중요한 서류들. 서랍 깊숙이 있던 원고, 노트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것도 가져가야지. 언젠가 다시 쓸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남편과 이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빨리 제가 나가길 바랐는지도 몰라요. 떠나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큰 캐리어 2개와 배낭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니는 방에 있었습니다. 양육비 잊지 마세요. 알았어. 남편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다. 넌 새로운 세상을 볼 기회를 놓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 데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는 빠빠 하고만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TV만 봤습니다. 아들들을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들들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와? 한참 있다가 아빠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돼. 승우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그 품에 안기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잘 왔어. 아버지가 준우와 승우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자들 왔구나.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나섰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집에 가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야 하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계셨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개똥 철학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향해.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방은 내가 쓰던 방 비워뒀어. 애들이랑 같이 써도 되겠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게 느껴졌습니다. 준우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준우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낯선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알아봐. 일단 좀 쉬어. 아니에요. 빨리 일해야 해요. 아빠 엄마한테 계속 얹혀 살 순 없잖아요. 우리 딸인데 뭐가 얹혀 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35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청소, 파출부. 괜찮아. 뭐라도 해야지. 첫 번째 면접은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보조일인데 새벽 5시 출근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애기 둘이 있다고 했죠? 애 맡길 데는 있고요. 부모님이 봐주실 거예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새벽 거리가 낯설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주방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여기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부터 해요. 첫날은 설거지였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 손이 금방 빨개졌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방 보조를 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그릇을 나르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잘 놀았어. 응. 근데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일하러 갔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봉투에 든 현금.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어머니께 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가져.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먹고 자잖아요. 어머니는 결국 가드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남은 돈은 아껴서 썼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어요. 통장을 만들고 매달 얼마씩 넣었습니다. 언젠가 독립해야 해. 그 목표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도 시작했어요. 파출부 일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 굶길 순 없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셨는데 두 아이를 돌보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우리 준우 대단한데?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40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순 없어. 무언가 바꿔야 했습니다. 문득 서랍 속 원고 노트가 떠올랐어요. 책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노트가 거기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10여 년 전 제 글씨. 젊은 시절 쓰던 소설이었습니다. 다시 써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까요? 이제 40이에요. 10년 넘게 펜을 놓았는데 시도는 해봐야지.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깊은 밤. 그때부터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잠은 부족했지만 행복했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던 거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너 몸 상할라. 좀 쉬어. 괜찮아요, 엄마. 이거 해야 돼요. 뭘 쓰는데? 소설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던 거구나.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가 좋았죠. 지금도 좋을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편 소설 한 편을 완성했어요.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다시 일어서는 여자의 이야기. 제 이야기였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요. 한 곳, 두 곳, 세 곳. 거절 메일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출판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좋은 작품이지만 현재 출간이 어렵습니다.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썼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밤에 글 쓰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작가님의 원고 잘 읽었습니다. 출간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진짜야? 진짜인 거야? 손을 떨며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계약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 나 해냈어. 10년 넘게 멈춰있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거라고. 엄마, 저 나갈게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디? 전세 얻어서 애들이랑 살려고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오래 신세 졌어요. 괜찮은데. 아니에요. 이제 독립해야 해요. 제 힘으로 살아가야죠.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컸구나. 저는 작은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계약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우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우리만의 집이야. 아이들이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봤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중이에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세집으로 이사한 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 댁에서 쓰던 낡은 식탁 하나, 이불 몇 채, 그리고 아이들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나 여기 방 쓸 거야. 준우가 작은 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준우랑 승우랑 같이 쓰는 거야. 좋아. 아이들이 방 안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책은 출간되었지만 판매는 신통치 않았어요. 서점 한 구석에 놓인 제 책을 보러 갔을 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낙담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식당 일, 파출부 일. 그리고 밤에는 글을 썼어요.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소설도 출간되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썼습니다. 거절도 많이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일할 거야? 준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해야 돼.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밤에는 울기도 했어요.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소설을 냈습니다. 조금씩 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독자는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의 글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그런 편지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준우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소설을 냈어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작가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뿌듯했습니다. 50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대학생이 되었고 승우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10번째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컴퓨터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할 것 같아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글을 썼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변화가 왔습니다. 제 소설 중 하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독자들이 주변에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가 아세요? 정말 좋아요. 서점 직원들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가님, 이번 작품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서점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이에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15년을 버텨온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습니다. 라디오에도 나갔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티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제는 일을 줄이고 글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연료와 인쇄로 생활이 가능해졌거든요. 엄마, 이제 힘든 일 안 해도 돼? 승우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엄마가 하고 싶던 일만 해. 진짜 다행이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작가 되고 싶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응. 엄마가 멋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아. 준우가 하고 싶은 거 해. 승우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 강해. 응, 엄마 진짜 강해. 저는 두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잘 끝냈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어. 15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글을 썼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 제 삶은 바빠졌습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작가님, 여성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대학에서도 특강 요청이 왔어요. 기업체에서도 강연 섭외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하기로 했어요. 작가님 책 읽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준우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소설 한 편 썼어. 정말 보여줄래? 준우가 쓴 소설을 읽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좋은데 계속 써봐.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준우는 준우만의 길이 있을 거야. 승우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나는 사업하고 싶어. 엄마처럼 독립적으로 살고 싶거든.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문학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가님, 지역문학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정말요? 큰 상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수상하셨어요. 조금 아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문득 옛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지만 가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 그래. 응, 돈 좀 빌려달래. 한숨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나 아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제니와 결혼했다가 몇 년 만에 또 이혼했대요. 그 후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 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40대에는 30대 여자와 재혼해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였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 승우가 물었습니다. 뭘? 아빠랑 헤어진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잘한 일이야. 왜?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고. 승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60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베스트셀러도 몇 권 더 냈습니다. 강연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작가님, 우리 대학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어요? 겸임 교수요. 정말요? 네. 학생들에게 작가님 경험을 나눠줬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처럼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작가가 되었어요.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엄마,
나 책 냈어. 축하해, 준우야. 준우의 책을 읽었습니다. 좋았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승우는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엄마, 나 사업 시작했어. 잘 됐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응, 엄마. 고마워.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작가님,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할머니 세대인데 이렇게 멋있을 수가. 진짜 존경스럽다.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겠다.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회고록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담은 책이었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작가님 인생이 드라마 같아요. 독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손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잘 끝냈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불행했을 거예요. 남편의 바람, 폭력, 무시.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준우가 결혼했습니다. 승우도 결혼했어요.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집. 남편이 제니를 데리고 온 날. 방 하나 비워줘. 제니가 쓸 거니까.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방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요. 그때 떠나기로 결심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 70대입니다. 두 아들은 잘 자랐고 손주들도 건강합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 첫 단추를 잘못 꿰었지만 그때 탈출한 게 잘한 일이었어요. 계속 참고 살았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나마 잘못된 결혼을 되돌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는 노트북을 엽니다.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이번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채웁니다. 저는 웃으며 글을 씁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시작이었든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